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아주 뛰어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전번 출연자분들이 아주 강력 추천하셔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상승미소라는 그 채널명이죠. 예, 채널명이자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또 쓰셔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는 전문가.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야의 최고의 전문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참고하는, 이분의 인사이트를 참고하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고요.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분입니다. 상승미소님 초대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실명보다 이 필명을 부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편하시죠? 네, 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여튼 이 책에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과 연계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돈은 빚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느냐를 보면 그게 금을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한국은행이 초초에 작동을 했는데 한국은행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먼저 채권을 받아서 채권을 근거로 돈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이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지만 은행이 무작정 대출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도 결국 대출 재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재원을 해서 일반 개인한테 대출을 해줘서 그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은 누군가의 빚이다. 네. 그렇게 또 연결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제가 우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돈을 증발을 해서 돈이 막 많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돈이 요소회소에 많이 흘러다닌 거. 그러려면 돈이 많은 게 거래를 통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 상태가 경제가 좋은 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책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GDP의 산출 공식을 보면 GDP의 산출 공식은 가계 소비 플러스 기업의 투자 금액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근데 GDP가 우리가 그러니까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GDP가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돈의 100만 원을 곧바로 책을 사는데 다 썼다 그러면 또 GDP가 또 100만 원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화장품을 다 샀다 그럼 다시 GDP가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래가 계속 돼서 돈이 도는 건데 마지막에 화장품 주인이 그 1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다 예금을 해버렸다. 그럼 거기서 GDP가 멈춰버려요. 그럼 GDP가 늘어나려면 거래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회전된다는 의미죠. 그럼 거래가 계속 되려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자꾸 은행에다 맡기거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인 데는 침대 밑에서 깔아놓죠. 현금을. 맡기게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 많은 인구는 결국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젊은 층의 인구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용어로는 생산 가능 인구라 해서 그게 15세에서 65세의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 경제는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든 아니면 은행에서 자꾸 대출을 받아오든 그 돈을 계속 쓰고 또 쓰고 해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빚이 늘어야 되죠. 그러네요 또. 결국은 빚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신문에서
보면 가계부채 사상 최대 이런 얘기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계속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 뭐 부채 사상 최대는 뉴스거리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그러면 사람들이 겁먹는 거죠. 근데 사상 최대는 오늘도 사상 최대, 내일도 사상 최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버니까 부채도 가장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부채가 가장 많은데 그 회사를 문제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이 책에서 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또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빌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은행 가서 내가 네. 돈을 빌린다 쳐볼게요. 네네. 그러면 은행에서는 신용조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신용조사죠. 예.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신용화폐입니다. 근데 신용화폐 전에는 태환이라 해가지고 금을 가져가야 금만큼 돈을 주는. 그렇죠. 근본이제였을 때. 그렇죠. 태환화폐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신용, 크레딧은 난 피아트냐, 피아트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의 돈이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게 국가의 돈이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신용이 없이 돈을 막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이 빚이 많아지면 그렇죠.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게 외환위기로 표출되는 거고 개인은 파산이 되겠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뭐 어깨들도 오고 그렇게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무제한 지금 화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네. 일본과 중국이 부채가 많다, 그래서 네.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우리 임 대표님 집안에 네. 오형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네네. 오형제가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든 뭐 벌어왔든 내가 빌려왔든 돈을 계속 우리 가족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굳이 안 갚아도 위에만 좋다면 계속 돈이 빚이 많아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 내가 빌린 돈이 부족해서 옆집에서 빌려왔다고 쳐볼게요. 네. 옆집에서 빌려왔는데 어느 날 옆집에서 돈 갚아 그랬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될 때의 문제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유럽이죠. 유럽 저정위기가 2011년 12년에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가 싸니까 외채를 많이 발행을 했죠. 국채를 그게 다 미국 기관 뭐 달러 형태로 그렇죠. 발행을 네. 했는데 어느 날 외환위기 그때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유럽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빚쟁이라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유럽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위기가 됐을 때 결국은 우군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나타나가지고 ECB한테 무제한 통화 수합 해줄게. 그래서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본의 경우도 부채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네. 그 부채,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부채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거의 다 99%가 일본 국민이에요. 예. 일본 국민으로서는 자기 나라 옆집 사람보다 자기 국가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 나라가 위험해 아니라 위험해를 보려면 얘네도 아르헨티나처럼 돈이 많아져서 빚이 많아졌는데 이걸 얘네 국가의 신용은 어떻게 되나 딱 보니까 기술력도 있어요. 네. 일본의 무역국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이 지난 89년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94년 5년에 부동산이 폭락했지만 그 수준에서도 계속 무역국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국자가 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아베가 2012년 11월인가 10월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했잖아요. 네, 아베노믹스. 예, 아베노믹스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돈을 늘렸지만 많이는 늘리지 못했어요. 근데 아베가 2012년에 딱 오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는데 그게 근거가 뭐였냐면 연준이 통화 수합을 무제한으로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노믹스 하기 전에 달러당 80엔이었고요. 네. 그게 최대 140엔, 150엔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화로 생각해 볼게요. 1,000원이 2,000원 간 거예요. 자, 지금 1,000원에서 원화가 1,200원 갔는데
외환위기 어쩌고 막 가짜뉴스 나오는데 만약에 1,000원에서 2,000원 갔다고 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일 부도. 그렇죠. 근데 일본은 80엔이 150엔까지 갔는데 즉 1,000원이 1,900원, 2,000원에 갔는데 외환위기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엔화 약세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왜 얘네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서 위험할 텐데 왜 위험하지 않느냐? 뒤에 뒷배가 연준이 무제한 통화수업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준이 열어준 무제한 통화수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결국 ECB, 영국, 스위스,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하나 더 하면 호주 정도가 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나 카나다는 미국 말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왜 우리가 요번에 뭐죠? 옥수수인가요? 뭐 그런 것도 예. 막 구매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말에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그냥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근원적으로 그렇죠. 구조적으로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국 중앙은행의 달러 무제한 통화 수업이 없다면 일본도 지금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물론 이제 그 많은 돈을 감당하는 무역 흑자나 국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4조 달러 가까운 돈을 일본도 약 4조 달러 가까이로 그렇죠. 예. 양적완화 했거든요. 그런 돈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뒷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버블일 수 있잖아요.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네.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부채가 특정 섹터에 들어가서 거대한 거품을 내는 게 버블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 섹터에 돈이 들어간 데를 찾아보니까 채권밖에 없어요. 뭐 거기는 다 은행에서 그냥 은행의 채권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쪽으로 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사람도 그 거대한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은행조차도 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국채를 사는 데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는 계속 발행되는데 그만큼 일본에 돈도 많아진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4조 달러 해줘 일본에 또 벌어오는 돈도 있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국채를 사니까 마이너스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블이 있다. 그러면 국채 버블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국채 버블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어차피 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거 가져오는 아래서 그냥 뭐 그렇죠. 우리 가족끼리 문제가 안 되면 그만인 거고 문제가 되면 가족끼리 형제가 안 좋아서 야 파토내 돈 가지고 나 가족 호적 팔 거야 나가버렸을 때 이제 부도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그 거품 때문에 버블 때문에 일어났고 또 뭐 이러저러한 나라들도 이제 그런 버블 걱정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렇죠. 버블이 발생할 때 다가오는 그 징조라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블이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경제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제 유명한 사건을 몇 건 가져오겠습니다. 뭐 대공황, 그 다음에 남해화학, 영국의 남해화학,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네덜란드 튜립 버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웠던 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였었거든요. 이게 다 뭐냐? 대출이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 부동산이든 주식에 투자했다가 튜립에 투자했다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못해서 폭삭한 거거든요. 이게 버블의 붕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에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보는 거죠. 일본의 개인들은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일본이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출이 많지 않으니까 정부, 중앙은행이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날 곳은 없는 거고 있어나봤자 국채 버블이 있는 거죠. 근데 국채 버블도 다 일본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위기처럼 경제 위기가 있으려면 민간의 영역에서 대출을 왜 부동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 너도 나도 달려가서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 가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내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 뎁 데플레이션인데 이 과정이 있어야 버블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지금 국채 버블 이외에는 버블이 없어요. 주식 투자도 웃기는 게 일본이 얼마나 이게 그 기축통화의 힘을 누리고 있냐면 지금 이제
펀드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로 있는데 대세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이게 그렇죠. 대부분 ETF로 설정해서 그냥 예. 기계적으로 쏘는 건데 일본의 ETF의 거의 80%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그냥 채권 그 국채 갖다 놓고 돈을 찍어서 주식시장 불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주식시장이 올라가 소비가 늘 수도 있고.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무지 이렇게 투기를 부추겨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젊은 애들 돈 써라. 어떻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번 디플레이션 빠지면 그게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면 결국 대출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옛날보다 대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대출은 AI가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5세에서 65세. 근데 15세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20살에서 60세거든요. 이 인구는 일본은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 인구는 말도 필요 없이 85년도인가 95년도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이미 2011년부터 줄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디플레이션을 넘어가려면 1인당 더 많이 빌려야 돼요. 근데 1인당 더 많이 빌리려면 이자가 낮아져야 되겠죠. 감당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미국은 현재까지 안 빠진 이유가 끊임없이 이민자를 받잖아요. 일본, 한국, 유럽 출산율 최저에다 그렇게 이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저출산 어떤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개방,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최우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